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입니다. 대한사랑 초대석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꼭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 대한사랑에서 그동안 역사, 문화, 광고 운동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저희 역사 광복분들,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 그리고 또 시청자들 분들께서 꼭 이분은 초대를 해서 한번 그 소중한 얘기를 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을 엄선해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오늘 첫 손님으로 평생 보훈 전문가로 살아오신 김종성 전 보훈처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아주 귀한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시게 됐는지 좀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죠. 요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국립묘지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만은 국립묘지에 얽힌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혼자만 알 일은 아니다. 이걸 좀 찾아서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뭐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보훈 전문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현충원을 방문하실 때는 남다른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집이 현충원하고 멀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기도 하고 지인과 다니기도 하고, 이 책에서 Y라고 표현된 분입니다만 그분하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랬습니다. 주로 이제 묘역 주위로 이렇게 나 있는 둘레길을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만 해도 돌아오면 참 기분이 가벼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자주 이제 들리는 편인데, 어느 나라는 제가 보훈맨이잖아요. 예. 오랫동안 보훈을 한 사람이 이렇게 산책만 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런 사회를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묘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명을 받을 만한, 감동을 받을 만한 얘기가 너무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빼곡히 들어선 빛바랜 비석이야말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진실을 찾아서 알리는 것이 제가 보훈을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 현충원만 해도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고 전국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그 호국 보훈과 관계된 장소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많은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예. 그런데 책 제목을 딱 보면 아주 서정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들 하면 또 국군을 떠올리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뭐 제목을 이렇게 붙인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나오고 난 뒤에 제 생각과 달리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군을 바로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초록색 잔디 밑에 잠들어 계신 분, 묻혀 있는 분이라는 이제 이런 뜻을 담은 제명인데, 예. 이 제명을 제가 찾아낸 것은 제가 아일랜드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 이게 책 제목으로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일랜드가 길게는 한 700년, 75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말하자면 독립투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소년들이 이 독립투쟁을 하다가 들판에 쓰러져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보리싹이 올라왔어요. 그게 왜 올라왔겠어요? 그 등짐으로 돌이나 기리 같은 거를 지니고 다니면서 전투식량이었네요. 전투식량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 쓰러져 죽었으니 이제 거기 보리싹이 올라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보리싹 보리 덜판을 이제 만들어버린 건데, 초록색 덜판이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예이처라고 그 시인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인니스프리 섬이라고 유명한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잖아요. 예. 그 시를 쓴 분이죠. 그 예이처 시인의 그 시 중에 부활절 1916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목의 시 한 구절에 초록색이 덮인 곳이라면 어디까지라도라고 하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 이거를 보고 제가 이거야말로 초록색으로 이 제명을 삼아야 되겠다 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일랜드의 그 초록색이 그 어떤 불굴의 민족혼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풀보다 잔디보다 더 강한 식물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 어디든지 메마른 곳에서도 다 살아남는 그런 것이 풀이고 잔디인데 흔히 그 사초라고 속에 얘기하지만. 있는 불멸의 혼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책 제목으로 정했던 것이죠. 예. 지금 흔히 이제 뭐 보훈처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보훈이라고 하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뭐 정신적이든 물질적인 어떤 보답 뭐 이것을 의미할 텐데 국가가 이제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을 때 예. 그 보훈의 모토가 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 그것이 보훈의 모토였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신적 바탕을 튼튼히 함으로써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보훈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기억을 통한 연대에 있다. 기억을 전부 같이 하고 공유를 함으로 해서 연대하고 통합하고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디 강의라든지 이런 데서 참 즐겨 인용하는 부분인데만은 예. 프랑스의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에르네스트 르랑이라고. 예. 이분이 1882년에 소르본 대학에서 그 강연을 한 내용이 이제 제목이 국민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명의 연설이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참 감명이 있고 지금도 와닿고 이것이 보훈이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이라는 희생의 욕구로 구성된 거대한 결속이다. 희생의 욕구가 없으면 국민이라는 게 형성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정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기억을 통한 그 연대라고 하는 보훈의 목표 또는 가치하고 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기억을 통한 연대라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 보훈이라는 것은 과거의 선조들, 오늘의 나를 잇게 한 선조들과 오늘의 나와 또 앞으로 내 뒤를 이을 후손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함께 연대하는 뭐 그런 어떤 의미가 결국은 보훈이구나. 단순히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국가에서 이 정도를 해주겠다가 아니라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묶어서 그거를 연대하는 그런 어떤 아주 소중한 의미가 담긴 게 보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훈의 그 모토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한 그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함께 치룬 희생 이런 걸 기억으로 해가지고 하나에 묶어져서 그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보훈의 역할이라 봤을 때 참 우리가 그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과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펴고 행정을 하는 부처는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예.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그 행정을 하는 건 거의 보훈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물론 문화부 같은 경우에 문화개성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의 정신적인 걸 관통하면서 하는 거는 이 보훈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이제 기억을 통한 연대가 보훈의 이제 궁극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억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매개체로서 방금 이제 책을 쓰신 그 공간, 바로 현충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념 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걸 텐데 우리나라의 현충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 국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나라 현충원 역사에 앞서서 예. 세계 국립묘지 역사를 잠깐 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묘지는 서양에서 사실 시작됐거든요. 예. 그 우리 동양에는 뭐 무슨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무덤을 해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고대 아테네에 예. 거기에 이제 서북 쪽에 그 아주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케라마이코스라고 해가지고 거기 케라마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아마 세라믹이 많이 나기 때문에 케라라고 하는 것이 세라믹이란 영어로 말하면 세라믹이 되는 건데 예. 그게 많이 나는 곳이었던가 봐요. 예. 거기에 이제 전사자 공동으로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부족을 초월한 묘지였거든요. 이제 부족별로 각기 달리 이제 무덤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사자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통으로 이렇게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립묘지의 하나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원전 432년에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 있잖아요. 페리클레스라고. 예. 페리클레스가 거기 가가지고 연설한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펠로폰네스 전쟁사에 그 연설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건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걸 보면 그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많은 이제 병사들이 죽었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때 이제 바로 그냥 국립묘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게 바로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그 알링턴 국립묘지잖아요. 예. 미국에서 행사할 때마다 또 우리 각국의 뭐 대통령들이나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면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게티스버그 국립묘지 거기는 저도 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링컨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연설한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근대적인 국립묘지의 효시가 됐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우리는 많이 이제 사실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게 1900년에 그 대한제국이 이 장춘당을 세웠거든요. 예. 이 장춘당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의 효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1885년 을미사변 그리고 명성황후가 시해될 때 이제 그거 일본 예. 사람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들 그 장졸들을 이제 무덤을 만들어 준 건데 그 무덤을 만들어 준 것뿐만 아니라 춘추 제향이라고 해가지고 봄 가을에 거쳐서 제사를 지내주고 군악대가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근대적인 이런 그 전충 의식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책에서 읽고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고종실록에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짧으니까 한번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남소영의 유지에 장충단을 세웠다. 원수부에서 조칙을 받들어 나란 일을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다. 요 구절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소감이 글로 적혀 있는데 기록으로 장충단을 특별히 만들어 제사를 지낸 뒤로 군사들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감격하고 고무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반응, 소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그 하단에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바로 국립묘지를 세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 고무하는 거잖아요, 의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춘당이 세워졌는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가장 먼저 그 파괴하고 훼손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장춘당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 그래요? 공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장충단 공원으로 지금 많이 알고 그 있죠. 당시에도 공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멸실된 그런 상태이고 지금은 이 장충단비라는 이제 비석만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이 이제 뭐 그런 지금 신라 호텔도 들어서고 있고 이제 이루어있는데 거기에 6.25 때
그 발생한 우리 이제 전사자들을 일부 또 묻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국립묘지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1953년에 동작동에 거기에 기석을 이걸 이제 입지로 정해가지고 예. 공사를 시작해서 1956년에 국립묘지, 그 당시에는 국립묘지가 아니고 이제 국군묘지였죠. 국군묘지로 개원을 해서 그해 6월 6일 날 그 자리에서 강력스럽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현재 국립묘지는 전국에 12군데나 있거든요.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서울, 대전에 현충원이 있고 또 호국, 국립호국원이라고 해가 6곳에 있고 그 다음에 민주묘지라고 해가지고 3곳, 그 다음에 대구에 신암 선열묘역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유공자들이 묻혀 있는 묘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곳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14곳으로 아마 늘어날 계획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곳이 이제 경기도권이 없고 광안권이 없어서 경기도에는 지금 연천에서 지금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도에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곳이면 전국의 권역별 국립묘지가 다 들어서는 거거든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애국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심장부가 한 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는 곳이 되잖아요. 아주 고무적인 일이네요. 예, 그 사실 참 제가 국장 시절에 이제 그 국립호국원이라는 거 이제 이걸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대전 현충원밖에 없어서 근데 6.25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그 당시에만 해도 40만 명 이상 계셨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뭐 연령도 많은데 그분들 그래도 국가가 다른 거는 못 해더라도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예산을 따가지고 이제 국회를 갔는데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 하장률이 몇 %인데 그걸 만들었냐. 예. 그거 쓸모없는 거 될 텐데 왜 하느냐 돈 넣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장한 것은 그 국립묘지에 모시는 건 최소한은 도리고 예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장 문화를 아주 선도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호국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90%가 넘잖아요 전 국민의 하장률이. 예. 사실 뭐 우리 그 하장률 또 장제 문화를 조금 개선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 권역별로 뭐 현충원이나 호국원 또 그런 관계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이제 그런 곳을 접하고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립묘지 이외에 이제 기억의 매개로 중요한 것이 아마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참 많죠. 네, 그럼요. 그 메모리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추모의 언어를 시각화한 기억의 공간이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저도 얘기를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네. 대단히 하여튼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 구절이. 결국은 그 언어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이제 시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념공원, 예. 기념관, 뭐 기념비, 기념탑, 뭐 동상, 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전국에 2,200개가 넘거든요. 그 해외에도 또 따로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현충 시설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념관들, 전쟁 기념관, 예. 또 여기 독립 기념관, 또 서울의 서대문 독립공원 등등 이런 큰 대형 단위로도 있고 작게는 그냥 기념비, 기념탑 뭐 이런 형태로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메모리얼은 우리나라에 너무 많긴 하지만 감동을 주는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메모리얼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2가지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예. 뭐 제가 가본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호주의 그 시드니에 가면 안작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안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1차 대전 때 호주 뉴질랜드군이
그 지중해 전역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걸 안작군이라고 말하는데 안작이 이제 그 분들을 기리기 위해 안작 기념관을 내세웠는데 외형도 아주 예술성이 높은 그 기념관인데다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도움 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2,000개의 빛나는 황금빛 부조로 별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000개가 뭘 상징하냐 하면 그 아까 안작군, 안작이 그 말하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 전쟁에서 튀르키예 전선에서 전사한 사람의 숫자예요. 희생된 분들을 다 별로 이렇게 별로 다 나와요. 상징화시켰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과 예술성을 아울러 갖추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캐나다에 가면 그 국회의사당이 오타와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평화의 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억의 방이라는 그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매일 이제 그 11시에 의정관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7권의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 한국전에 참전했던 카나다군 전사자 명부도 따로 있죠. 예, 있는데 그날에 전사한 사람의 그 명부를 다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의정관이 거기 경례와 묵념을 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표하고는. 전부 다 참 감동적인 거고 지금도 거기 그 인터넷으로도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말하면 그 버티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VR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보면 감동적인 걸 연출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도 전쟁기념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거기에 호국 추모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상당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만 이제 뭐 캐나다 같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거기서 배울 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기념비 말씀을 들으니까 뭐 저는 생각나는 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념비는 아마 광개토 태왕비가 아닐까. 그것도 하나의 메모리얼로서 그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가 이제 수도를 7번을 옮기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7차 천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반이라는 곳에 19대, 고구려 19대 왕인 광개토 태왕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제 장수왕이 그 414년에 건립을 하잖아요. 지금 그거를 보면 그 광활한 만주 지역에서 그 웅장한 그 광개토 태왕비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고구려인의 기상과 또 뭐 그런 또 광개토 태왕에 대한 추모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 책의 이제 첫 장이 결의 언덕, 첫 기억과 추모의 터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현충원 얘기잖아요. 예. 어떤 얘기들이 처음에 담겨 있습니까? 국립묘지는 참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메모리얼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립묘지가 가장 그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현충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국립묘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왕정국가에서 국민국가로 이 변화했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프랑스를 조금 소개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이제 사학자죠. 피에르 노라라는 그 학자가 기억의 틀이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입니다. 그냥 5권짜리의 큰 저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프랑스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아까 메모리얼을 비롯해서 묘지 등등 이런 그 전적지 이런 거를 다 그 기억의 터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뭐 그래서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기억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의 여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기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 여기는 나라거든요. 프랑스가 또 그런 면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엄청난 참화를 입었거든요. 희생을 많이 했어요. 희생을 많고 뭐 전국토가 그냥 그 유린되다시피 했으니까요. 우리 서울 현충원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기억의 장소로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랫동안 그 동작동 국립묘지라 이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중년층, 노년층은 뭐 대개 동작동 국립묘지가 굉장히 귀에 많이 익을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2006년도에 이제 서울현충원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책을 좀 읽다 보면 책 구절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읽으면서 아주 감명 깊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준 거룩한 응달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응달이라는 걸 잘 못 들은 말이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생소한 조합이죠, 사실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기는 현충탑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묘역이 이렇게 쭉 펼쳐져서 5만 4천 기 정도가 들어있고 거기 위패로 걸려 있는 분들까지 포함한 19만 기가 넘거든요. 그한 분이 다 이제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분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얹혀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을 밑거름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룩한 응달이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열들과 호국 용사들 덕분에서 구조된 사람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가라앉은 분이고 우리는 구조된 사람들이다. 따뜻한 양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참 거룩한 응달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우리는 그 따뜻한 곳에서 살아가는 양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강한 부채 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보온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서울 현충원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건데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은 서울 현충원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6월 달에 그 현충일 추념식을 하는 장소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충일이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6월 6일이잖아요. 6월 6일로 현충일을 정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1953년 6월 6일 날 첫 맞으면 전몰용사 추모식이 이제 거행이 됐거든요. 뭐 육해공군 다 합쳐서 합동으로. 6월 6일이면 사실은 1953년이면 아직 전쟁도 그 휴전이 안 된 상태잖아요. 거의 이제 뭐 그런 이제 휴전 그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그 6월 6일로 정한 것은 일단 그 6.25가 들어있잖아요. 6월 달에. 그게 제일 이제 상승이 높고. 그때 6월 6일이 또 좀 망종일이었단 말이죠. 24절기 중에 하나인 망종인데, 망종은 이제 그 보리싹이 나온다, 이제 이런 그 계절이기도 하고, 예로부터 그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6월 6일이 정해진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에 그 국무회의록이라는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배경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아까 모두에 제가 그 아일랜드 병사들, 소년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보리싹이 올라왔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한 알에 미랄이 썩어서 새싹이 올라오는 그런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책에서 보면 그 어떤 근거로서 우리나라 이제 역사 기록을 좀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고려사에 고려 현종 때의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주죠. 고려사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 편찬된 거죠.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그 고려의 8대 임금인 현종 때 서력으로는 1014년이네요. 그때가 음력 6월 6일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보면 교서를 내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방수군 중에 길에서 죽은 자는 관청에서 시신을 거두는 도구를 제공하고 해골을 상자에 담아 역마에 실어 집에 빨리 보내도록 하라. 돌아다니는 행상으로 죽어 성명과 본관을 알 수 없는 자는 소재지의 관사에 그를 위해 임시로 장사 지내고 늙고 젊음 정도의 용모 특징을 기록하여
실수가 없게 하며 이를 영원히 법식으로 삼으라라고 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방수군이라고 하면 흔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경수비대를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음력 6월 6일 기사다 보니까 이게 또 관계가 좀 있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보훈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을 수년 전에 예. 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공교롭게도 6월 6일이었다. 그럼 저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예.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라 시대의 진흥왕족의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그 명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니면서 북한산에도 진흥 순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찾아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묘를 써드리거나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죽은 그 장소에 묻혔다는 뜻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고려 현종 때 이 기록을 보면 집으로 모셔봤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단 한 가지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국립묘지는 근대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대 국가에 와서 이제 국립묘지라는 형태가 생기는 건데 그 당시는 국립묘지라는 내지 뭐 어떤 왕립묘지라고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런 집단 묘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중세라고 할까요? 그 시대적인 뭐 한계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서울 현충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충원 하면 이제 현충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도 있어요. 흔히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기념일이다 아니면 추념일이다 뭐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현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디서 유래가 됐나요? 말씀하신 대로 현충 이렇게 하면 우선 감각적으로 조금 오래된 느낌이 많이 받잖아요. 지금 시대의 감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뿌리를 좀 찾아보면 중국의 사서상경의 하나인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서경에 보면 충성된 자를 드러낸다 이렇게 해서 현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단독 명사로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숙종 때 우리 충무공 사당 현충사라는 사액을 내렸거든요. 그 사액을 내렸으니까 그 현충사 이러면 그건 하나의 이제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그 유럽의 현충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유럽의 현충일은 되게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뭐 기억의 날 정도나 기념의 날, 뭐 추모의 날,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 유럽의 현충일은 11월 11일 11시거든요. 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날이죠. 서명한 날. 서명한 그 시각이죠. 11시에 그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영국에서 아주 그 일종의 현충일 행사가 열리는 것이 상당히 이제 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날을 이제 포피데이라고 그럽니다. 포피를 보통 양귀비꽃을 포피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뭐 리멤버런스 데이라든지 이런 말보다 포피데이가 훨씬 많이 사용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1차 대전 때 프랑드르에서 영국군이 엄청나게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사를 해가지고 그 들판에서 거기는 좀 습기가 좀 많고 이런 지역입니다. 거기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서 빨간 양귀비꽃이 이제 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게 전사자를 상징하는 곳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피데이라는 이런 말이 이제 쓰이게 됐는데 지금도 뭐 이제 포피데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현충일이 열리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그 포피, 그러니까 양귀비꽃 조화를 폐용을 합니다. 아마 곧 이제 그 영국 BBC 방송을 보면 아나운서나 사회자가 포피를 꽂고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며칠 뒤면 볼 수 있겠네요. 한 달 전부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충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현충원에 가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사실은 현충탑이잖아요. 근데 이제 겉에 딱 그 밖으로 보이는 그 상징성이 있고 또 눈에 가장 잘 띄니까. 근데 현충탑을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냥 현충탑 자체만 보지 현충탑 아래에 있는 또 내부에 또 중요한 공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 말씀하신 대로 탑만 쳐다보고 재단에서 참배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예. 그렇게 그 들어가면 위패 봉환관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각 벽면마다 까만 그 전사자 이름이 적힌 명패가 사실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패 봉환관이 있고 또 그 앞부분에는 호국 용사 무명용사비 용사비가 있죠. 그게 서 있는데 그거는 무명용사의 딱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 비를 세워놓은 거고, 예. 그 밑에는 5,800여 분의 그 유골을 예. 합동으로 그 안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이제 그 후손이 식별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름이 확인이 되면 무명용사에서 이제 빠지게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유가족들한테 이제 시료를 채취하고 이렇게 해도 확인이 안 된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예. 근데 그 무명용사비도 역사가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실은 국립묘지보다도 서양에서는 그 무명용사 묘하고 비가 예.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용사 묘와 비도 1차 대전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미국,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쭉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래서 1920년에 영국에서 이제 무명용사 한 명을 모시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큰 그 아주 일종의 그 우리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왕을 모시는 묘지잖아요. 예, 그거에 뭐 국왕들이 다 들어있죠. 예. 역대 국왕들 사이에 무명용사를 묘셨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발상의 어떻게 보면 전환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써진 부분이 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제가 조금 예. 그 읽어보겠습니다. 예. 신과 조국의 본분을 다하였으므로 역대 국왕들 사이에 묻히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왕의 반열에 무명용사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고 특히 영국처럼 귀족의 정통 예. 또 왕국의 전통 이런 것이 강한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발상이죠. 예. 우리의 무명용사묘는 또 무명용사 비는 거기에 비해서 좀 상징성이 좀 적지 않는가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충탑에 갔을 때 그 지하에 있는 그 무명용사비도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요. 하여튼 무명용사묘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걸로 저도 보고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또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좋은 뭐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충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특히 이제 거기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많이 가셔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의식을 치를 텐데 우리가 특히 이제 현충탑을 비롯해서 현충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많이 하는 것들이 묵념이라는 의식을 하잖아요. 또 묵념에도 또 의미가 좀 담겨 있죠. 예, 그럼요. 우리가 현충일이 이제 서양에서 왔듯이 현충의식도 뭐 서양에서 온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조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온 의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분향하고 묵념은 우리 그 전통, 동아시아의 전통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묵념은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뜻이 강하지요. 예. 그러면서 우리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또 음악, 묵념곡이라는 음악까지 이제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해서
같이 이제 전사자의 명복을 빈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사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 침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 고요한 상태에서 전사자하고 하나가 된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대개는 음악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면 주거니와 산 사람이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는 뜻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좀 차이점은 있네요. 예. 그 우리가 이제 현충원 탄생의 배경이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국 전쟁이잖아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현충원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자리 잡은 게 장병묘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장병묘역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모셔져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서울 현충원 묘역은 이제 크게 나누면 국가 원수 묘역,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유공자 묘역, 또 그 국가유공자 묘역, 장병 묘역, 또 그 외국인 묘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네. 그 중에 장병요 묘역이 56개 묘역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네. 6.25나 월남전 참전 용사가 많으니까요. 이제 그분들은 대개 이제 6.25와 월남전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부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그 무공 훈장을 받은 분이라든지 또 상위 군경으로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도 묻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좀 이어가고 보고 싶은데요. 그 장병묘역에도 장군 두 분이 안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한 분은 최명신 장군이라고 이제 6.25에도 참전을 하고 또 베트남전에서 그 한국군 예. 주월 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제가 그 재직 시에서 만나 뵙기도 하고 해서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죠. 이분의 동생도 최명세 중이라고 해가지고 예. 서울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분 형제가 두 분이 다 이렇게 묻혀 있는 분이고 또 이분은 참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하들하고 같이 묻혀 있겠다고 해서 그 사병들하고 같이 이제 묻혀 있고 또 한 분을 소개될 부분은 황규만 장군이라고 예. 이분이 이제 그 안강전투 낙동강 전선이 형성됐을 때 안강전투에서 참전한 분인데 거기에서 김소희라는 분하고 그 동료였죠. 근데 그 김소희라는 분이 전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계속 그 전사자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다가 전역한 다음에 그 이름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냥 김소희의 묘라고 해가지고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군 묘역에 가시지 않고 예. 자기 동료인 김소희 옆에 나란히 그 장병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도 참 그 훌륭한 분이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